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음악으로의 회귀. 글램록은 그 시작에 서 있었는데요. 티렉스로 시작하여 데이비드 보위,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수많은 글램 밴드들, 글램록이 어떤 장르인지, 그리고 후대에 무엇을 남겼는지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글램록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글램이라는 이름은 글래머러스, 즉 화려한, 매혹적인 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아마 기존 밴드들과 대비되는 글램록 아티스트들의 무대 위 모습 때문에 이렇게 불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반짝이는 의상, 플랫폼 슈즈, 짙은 메이크업 이런 것들 말이죠. 사운드적으로는 1950년대의 로큰롤이나 하드록의 거친 기타 리프 같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고 3분 정도의 곡 길이와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를 가진 것이 글램록의 특징입니다. 당시 엄청나게 긴 곡 길이와 진지하고 성숙한 분위기를 가지는 프로그레시브 록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졌다고 이야기되는데요. 실제로 유명한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예스의 클로스 디 엣지는 한 곡이 무려 18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세상의 운명이 바보들에게 달려있다 같은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를 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록 음악이 지나치게 진지해지는 상황에 대한 반발로 퇴폐적이고 피상적인 모습, 그리고 음악의 단순한 구조를 아름다운 소리로 바꾼 것이 바로 글램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글램록을 세상에 처음 알린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1970년에 데이비드 보위 앤 더 하이프가 런던에서 글램록의 시초가 될 만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지만 글램록을 더 많은 대중에게 처음 알린 것은 바로 티렉스의 마크 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1년 티렉스가 인기 TV 프로그램 탑 오브 더 팝스에서 핫 러브를 공연했을 때인데요. 보컬 마크 볼란은 눈 아래에 글리터 눈물을 그려놓고 글램록 사운드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볼란의 중성적인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이펙트를 주기에 충분했죠. 한러브 이후 1971년 9월 발매된 일렉트릭 워리어라는 앨범에서는 티렉스의 글램록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첫 트랙이기도 한 mambo sun을 들어보면 묵직한 리프와 단순한 패턴이 잘 느껴집니다. 싱글로도 발매된 수록곡 Get It On은 가장 큰 인기곡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척베리의 리틀 퀸이의 코드 진행을 커버한 것인데요. 마크 볼란이 로큰롤 사운드를 묵직한 버전으로 훌륭하게 재탄생시킨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예전 로큰롤 노래에서 시작된 집스터라는 수록곡도 있고 특이하게도 어쿠스틱 기타를 사용한 코스믹 댄서라는 곡도 존재합니다. 마크 볼란의 자의식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세속적 규범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했다고 하네요. 볼란 자신은 앨범 수록곡들의 가사들을 개인적이고 에로틱한 것으로 묘사했는데요. 볼란 특유의 환상적인 이미지와 자동차, 여성, 부기 같은 로큰롤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롤링스톤의 비평가 벤 거스는 일렉트릭 워리어에서 볼란이 말하려는 것은 록이 결국 마법사나 유니콘만큼 기이하고 그만큼 쓸모없다는 것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진지함을 의도적으로 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Do you believe in God, for instance? What? Do you believe in God? I believe in an energy form, but I wouldn't like to put a name to it. Do you indulge in any form of worship? Life. I love life very much indeed.
이렇게 마크 볼란이 글램록의 문을 열었다면 그 뒤를 이어 길을 닦은 것은 데이비드 보위였는데요. 보위는 1972년 6월 The Rise and Fall of Ziggy Stardust and the Spiders from Mars 앨범을 발매하면서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오르게 됩니다. 해당 앨범에는 양성애자 외계인이라는 가상의 록스타 지기 스타더스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보이는 스스로 이 지기 스타더스트가 되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앨범의 수록곡들을 살펴보면 나름의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트랙인 5 Years는 뉴스를 통해 지구 종말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소울 러브에서는 사람들의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 다음 트랙인 문에이지 데이드림에서 지기 스타더스트의 자기소개가 이어지죠. 스타맨에서는 지구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후 트랙에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청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기 스타더스트라는 곡에서는 지기의 탄생부터 몰락까지의 연대기를 보여주고 became the special man. Then we were Ziggy's band. And the kids had killed a man. I had to break up the band. 마지막 트랙인 락앤롤 수어사이드에서 지기의 끝을 보여주며 끝이 나게 됩니다. Had my share. I'll help you with the pain. You're not alone. 프로듀서인 켄 스콧의 말로는 처음부터 컨셉 앨범은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참 신기하기는 하네요. 아무튼 이 노래들은 글램록이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사실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소울 러브에서는 팝과 재즈의 느낌, 그리고 문에이지 데이드림의 헤비메탈 느낌, 그리고 Hang On To Yourself의 펑크록 요소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다양한 사운드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마 엘튼 존, 벨벳 언더그라운드, 이기팝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로부터 데이비드 보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악이 아닌 지기 스타더스트 캐릭터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영국 가수 빈스 테일러와 텍사스 뮤지션 레전더리 스타더스트 카우보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보이는 지기를 통해 전형적인 메시아 록스타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 지기의 외모는 가부키 연극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 초반 영국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인간으로 이루어진 뇌계사회와 같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특유의 빨간색 멀릿 헤어도 일본 잡지 허니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탄생한 지기 스타더스트는 우주적인 의상과 중성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1960년대의 데님과 히피 문화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1973년 영국에서 지기 스타더스트의 인기는 비틀마니아에 비견될 정도여서 지기마니아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인지도를 보면 글램록 장르와 패션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973년 4월에는 후속작인 알라딘 세인이 발매되는데요. 보이는 이를 미국이간 지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후속작 역시 영국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지기 스타더스트와 글램록은 인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쉽게도 지기 스타더스트로 18개월 동안 투어를 한 보이는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에 큰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결국 1973년 7월 3일 지기 스타더스트의 은퇴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선언하며 나온 마지막 앨범이 바로 핀업이었죠. 이렇게 대단한 앨범들을 만들어낸 보이는 사실 지기 스타더스트 이후에도 많은 페르소나를 만들어 활동하며 뛰어난 음악성을 보여주었는데요. 보이에 대해 할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보다 자세한 건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지금은 그의 뒤를 따른 글램록 밴드들을 더 살펴봅시다.
본란과 보이 이후 영국에서는 글램록이 그야말로 시대를 지배했는데요. 1971년부터 75년 사이 영국 차트는 글램록으로 넘쳐났습니다. 슬레이드, 스위트, 록시뮤직, 머드, 게리 글리터까지 수많은 밴드들이 글램록이라는 장르 아래 히트곡을 쏟아냈죠. 슬레이드는 보이만큼이나 많은 히트곡을 뽑아낸 밴드인데요. 보컬 노디 홀더의 거울로 장식된 반짝이는 탑햇과 묵직한 스타디움 사운드로 노동계층 청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곡 제목 철자를 일부러 틀리게 쓰기도 했다는데요. 노동계층 억양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록시뮤직은 아트스쿨 출신답게 글램록의 세련된 사운드를 보여주었는데요. 브라이언 페리의 퇴폐적인 미학과 브라이언 이노의 실험적인 신디사이저가 결합된 사운드는 훗날 뉴웨이브와 뉴로맨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네요. 그리고 모트 더 후플이라는 밴드도 있는데요. 이들은 원래 해산 직전이었던 밴드인데 데이비드 보이가 직접 All the Young Dudes라는 곡을 써주며 글램록을 연주하게 되었죠. 그 유명한 퀸 또한 글램록 씬에 있었는데요. 실제로 프레디 머큐리는 글램록 아티스트들이 즐겨 입던 잔드라 로데스 의상을 1974년 투어에서 직접 입기도 했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며 퀸은 글램 외에 더 다양한 사운드를 선보이기는 했지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영국에서 이렇게 폭발적이었던 글램록이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얻었다는 건데요. 보이를 제외하면 티렉스나 슬레이드 그리고 록시뮤직 같은 밴드들은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이끌거나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글램록 아티스트들의 성별 경계를 허무는 모습이 미국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까요? 당시 미국 차트를 실제로 살펴보면 글램록 음악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글램 계열 아티스트들은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기존 영국 밴드들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앨리스 쿠퍼는 글램의 퍼포먼스적 요소를 가져오되 호러와 쇼크록을 버무린 음악을 보여주었고 뉴욕 돌스는 글램의 안드로지니한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거친 사운드로 표현하여 뉴욕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욕 돌스의 사운드는 훗날 펑크록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이야기되는데요. 이들의 매니저는 후에 펑크록 밴드 섹스 피스톨즈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랑 영국의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 영국으로 넘어가서 활동한 밴드도 있었는데요. 수지 콰트로는 미국 디트로이트 출신이지만 영국으로 건너와 활동했고 가죽 점프수트를 입고 베이스를 치며 무대를 장악하는 모습으로 글램록 씬 최초의 여성록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캔 더 캔, 데빌 게이트 드라이브 두 곡 모두 영국 차트 1위를 기록했죠. 이런 글램록의 전성기 시대에 등장한 재미있는 앨범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앞서 데이비드 보이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루리드에게 음악적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1972년 11월에 발매된 루리드의 트랜스포머에서 보이가 프로듀싱을 맡으며 이번엔 역으로 음악적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앨범의 대표곡인 Walk on the Wild Side는 앤디 워홀의 뉴욕 스튜디오 팩토리를 드나들던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트랜스젠더, 성매매 같은 당시로서는 완전히 금기였던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Shaved her legs and then he was a she. She says, "Hey babe, take a walk on the wild." 이 Walk on the Wild Side와 비슷하게 보이의 레벨 레벨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비이성애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퀸의 프레디 머큐리, 엘튼 존, 데이비드 보이 같은 양성애자 뮤지션들이
당시 글램록 씬에서 비이성애를 노래하는 것은 LGBT 커뮤니티를 외부로 끌어올리는 사회적 영향력을 주었다고도 이야기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글램록의 인기는 시들해졌는데요. 짧은 전성기였지만 그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운드, 비주얼, 그리고 퍼포먼스입니다. 먼저 사운드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글램록의 직계우손이라고 할 수 있는 글램 메탈이 있습니다. 글램록의 멜로디와 훅은 유지하되 사운드를 더 헤비하게 만든 것인데요. 글램록 전성기 시절 슬레이드와 모트 더 후플 같은 밴드가 그런 시도를 했었고, 키스나 콰이어트 라이엇 같은 밴드들이 이 흐름을 이어받아 글램 메탈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모틀리 크루 같은 밴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글램 사운드를 미국 주류 시장에 안착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비주얼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반짝이는 의상, 플랫폼 슈즈, 짙은 아이라이너로 대표되는 글램록의 스타일은 고딩록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더 큐어나 수지 앤 더 벤지스처럼 짙은 메이크업과 극적인 의상을 활용한 밴드들이 대표적입니다. 더 넓게 보면 글램록은 남성이 메이크업 한다는 걸 대중문화에 처음으로 각인시킨 장르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K-팝 아이돌들이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고 해리 스타일스가 드레스를 입고 잡지 표지에 등장하는 모습이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적인 것을 살펴보면 지기 스타더스트로서 보이의 모습은 뮤지션이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방식을 선보인 것이기도 한데요.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 등 후대 아티스트들이 자기 표현 방식의 원형을 이 지기 스타더스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글램록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티렉스의 게리론을 듣고 나서 그놈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길래 이참에 글램록을 좀 더 자세히 파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글램록이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조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방대해서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모두 살펴보고 나니까 확실히 글램록 씬에서 보위의 위상이 참 높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대 위 퍼포먼스라는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도 기억에 남고요. 글램록은 그 특유의 비주얼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글램록과 조금 친숙해지는 분위기시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데이비드 보이로만 많이 알려진 장르이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곡 하나라도 얻게 되셨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글램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